네, 감사합니다. 화폐 전쟁의 시작부터 탈중앙화 금융까지 긴 시간을 살펴보고 또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포럼의 마지막 발표인데요.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CBDC와 금융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차현진 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현진 국장님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장과 금융결제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은행 자문역을 맡고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의 차현진입니다. 오늘 첫 강의부터 저도 배우는 자세로 세 분 강의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특히 첫 강의에서 김광석 대표께서 질문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폐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 금융이나 IT 쪽에 관심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최 측에서 약간 실수가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와 가장 직결되는 기관은 조폐공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조폐공사 망하라고 지금 구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폐공사 사람들이 지금 빠졌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형태의 돈이 지금 사라지는 게 지금 우리의 주제인데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그 소위 말해서 유가증권의 무권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이퍼리스 이슈. 지금 주식이나 채권은 다 무권화되어 있습니다. 예금 통장도 지금 가서 맨날 출근할 때 도장 찍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하고. 주식, 채권, 예금은 무권화됐을 때 사람들이 아무 감흥도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왜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난리를 칠까요? 한국은행에 몸담고 있는 저 자신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것은 아마도 돈이 갖고 있는 판타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돈이 실체가 사라지고 숫자로만 거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그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돈에는 판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판타지 갖고 먹고 사는 데가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다들 갖고 싶어 하니까 한국은행이 뭐 하나 해가지고 한국은행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총재님을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까지 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판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CBDC니까 앞에 두 개는 센트럴 뱅크고요. 뒤에 하나는 커런시입니다. 돈하고 중앙은행하고 그럼 무슨 관계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중앙은행과 돈하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돈 나고 중앙은행 났지 중앙은행 나고 돈 난 거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중앙은행은 1698년에 만들어진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은행이고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1609년에 그 네덜란드 독립 그때는 네덜란드는 뭐 독립전쟁 80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도 중앙은행을 만들었어요. 1609년에 만들어진 암스테르담 은행이 최초의 중앙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돈이 없었겠습니까? 예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옛날 기원전 한 7세기까지 동서양 할 거 없이 기원전 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돈은 먼저 있었습니다. 그걸 중앙은행이 가져온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확정시켜 놓은 것은 지금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6시 닉슨이 미국 국민들 앞에 나가가지고 오늘 이 순간부터 미국은 1온스당 35달러 바꿔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쇼크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불태환 화폐 제도, 법정 화폐 제도가 시작이 됐으니까 인류가 지금 법정 화폐 제도를 시작한 지는 딱 51년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지금 비트코인도 나오고 이게 왜 돈이 안 되느냐 하는 시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중앙은행과 화폐와의 관계를 보면 중앙은행은 화폐보다 한참 뒤에 나온 거다.
그 두 개를 묶어 놓은 것은 닉슨이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앞에 세 분들은 뭐 IT 측면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기술의 측면, 또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CBDC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국은행에 뭐 38년째 몸담고 있으니까 금융 측면에서 CBDC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앞에 세 분보다는 약간 비관적이고요. BIS에서 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BI에서 그런 자료를 편찬하는 데가 CPMI라는 작은 위원회인데, 제가 거기 몸담고 있으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저 다음 그 27개국이죠. 23개국인가 27개국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저하고 한국하고 두 나라였었습니다. 저는 CBDC라는 말 자체도 우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지 거기나 뭐 센트럴 뱅크니 뭐니 그거 넣는 자체가 비트코인을 의식한 굉장히 유치한 일이다. 그냥 일렉트로닉 머니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숫자도 네 글자를 이렇게 갖다 넣느냐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었고,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인민은행은 지네들이 만드는 거를 아까 DCEP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이름을 바꿨는데, 중국인민은행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블록체인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사람을 혼란시키느냐고 그랬더니 돌아가서 그 다음 회의 때 자기 이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DCEP라는 이름이 됐는데, 그런 말씀을 에피소드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참 하나를 또 빠뜨렸습니다. 조폐공사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 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CBDC 발행이 되면 그 조폐공사가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없어지는 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하면, 아까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CBDC는 법적으로 중앙은행의 채무증서입니다. 한국은행의 채무인 CBDC하고 상업은행의 예금하고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망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그 상업은행하고 망할 가능성이 0%인 중앙은행하고 맞붙어서 싸우면 중앙은행이 유리하죠. 그러면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던 예금이 다 중앙은행으로 옮겨질 것이고, 상업은행에는 예금이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바로 그것이 1970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토빈이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같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데 왜 정부가 나서느냐? 이게 불필요하게 정부가 커져서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것이다. 먼 훗날 컴퓨터가 나오면 예금을 받는데 지점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일반인들을 상대로 예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예금보험공사 같이 불필요한 그 정부의 브랜치가 사라질 것이다. 그게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1970년에 제임스 토빈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CBDC의 발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조폐공사의 폐지, 예금공사의 소멸,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금융 측면에서 그러면은 CBDC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오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CBDC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소개가 되면서 그 첫 작품으로서 비트코인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한 제품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소위 암호 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가치가 안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NF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다 뭔가 NSG라고 그러나요? 인공 감미료를 하나씩 감미를 한 겁니다. 순수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채굴을 통한 보상, 리워드를 결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이게 만든 게 비트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가치는 굉장히 안정이 돼서 1달러당 한 개랑 가치를 일치시켜 주겠다 하는 그 가치 안정 기능을 부여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NFC의 경우에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는 유일성, 내지는 그 싸이월드의 도토리가 다른 로블록스에 가서도 그 아이템 갖고 계속 유통이 된다고 하는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NFT,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기술에다 something, 인공 감미를 보태가지고 상업성을 보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로만 그 거래의 효율성, 이동의 신속성, 안정성,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춘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플레인 바닐라라고 할까요? 그게 블록체인 신속성과 안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이제 CBDC라고 할 텐데, 그러면 가장 이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는 단순한 포맷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모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상업적인 측면에서 네 개를 비교해 봤는데, 이걸 시스템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다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개방되어 있느냐 폐쇄되어 있느냐, 가치가 안정이 되어 있느냐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뉘는 것 같고, 가장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은, 그래서 CBDC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앞으로 그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암호자산 세상은 더 흥하는 거냐 망하는 거냐,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BDC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먼저 답을 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자체는 블록체인을 빙자한 유사 수신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감독 당국에 굉장히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미 40년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지. MMF와 CMA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긴 돈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1좌당 1원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습니다. 그게 MMF하고 CMA죠. 결국 핀테크 업체가 돈을 모아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름으로 MMF와 CMA를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 금융 당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유사수신업을 하고 금융업을 하겠다는 거, 자산운용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라 가지고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거라고 그럴까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인데, 어찌됐든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존립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게 바로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리브라, 다음에는 DM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접어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로 이거 금융기관하고 허가받지 않은 금융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이건 성공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CBDC 오늘 세 강의에서 빠뜨린 게 한가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을 하면 어떤 금융기관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CBDC는 어떤 금융 서비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지금 나폴레옹 전쟁이 치러졌던, 아까 금융 역사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17세기 부터 형성이 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은 일반인하고 그냥 거래하지 않는다. 상업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상업은행이 일반인을 상대로 예금을 받는다 하는 이 투티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영향을 줘도 좋으니까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지금의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면서 물질적인 형태만 없앨 것이냐,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정책 당국이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국이 아까도 나왔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CBDC를 자의반 타의반, 반은 밀려서 반은 호기심에서 연구를 하고 파일럿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동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찰 그 자체를 죽이고 싶어하는 또는 살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영토는 넓고 인구는 적어서 눈 오는 길에 차 타고 돈 받으면 장사하고 나서 돈 한 50만 원 받으면 그거 입금하려고 눈길에 차를 타고 1시간씩 은행을 가야 됩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은행에 가면 가게에 가면 현금은 우리 가게는 현금을 안 받습니다 하고 써붙이는데 그게 헌법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계약 자유 우선의 원칙이 법화를 우선한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는 은행에도 현찰이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은행 강도가 스웨덴 은행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는 일도 있었는데 스웨덴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지금 조폐공사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옆에 네덜란드에서 필요한 약간의 돈을 인쇄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를 남의 나라에다가 인쇄까지 부탁하느니 우리 그냥 CBDC로 가자 해서 지금 CBDC를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CBDC를 그렇게 만들면 CBDC는 핸드폰이나 PC가 있어야지 씁니다. 중앙은행이 그것을 전 국민한테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우리는 CBDC를 발행할 테니까 니들이 써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횡포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라틴어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용성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각국 법률과 헌법재판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을 생각하지 않는 기술의 진보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본은 좀 반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명목 GDP 대비 현금 사용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야쿠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OECD 국가에서는 현금 사용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현금이 많으니 이걸 CBDC로 좀 바꿔보자. 스웨덴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너무 많아서 하나는 너무 적어서 현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이런 나라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조폐공사 내일부터 문 닫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마트폰이나 PC 갖고 계좌간 이체를 할 겁니다. 그게 CBDC 사회가 도래가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좋아하죠.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평균 5만 3천 원의 현찰이 갖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은행 예금으로 다 들어갈 테니까 은행 예금은 늘어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핸드폰 갖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SK나 U+ 같이 통신사도 좋아할지 모르죠. 통신 요금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뭐 가장 솔루션은 쉽습니다. 조폐공사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델 제로라고 했고요. 현존하지 않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는 모델 1을 보면 현존하는 바하마, 인구 40만인 바하마가 20년 10월 달에 CBDC를 발행을 했고요. 동캐리비안 연합은 작년 3월 달에 딱 1년 됐네요. 11개월 됐네요. 인구 62만인데 CBDC를 발행을 했고, 요새 신문에 보니까 몇몇 개 나라들이 더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관광 수입 높이려고 그냥 주목 끌려고 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차피 지금도 자기네 나라 화폐 발행 안 했거든요. 달러화 갖고 쓰던 나라인데 손님이나 한번 끌어보자 하고 했고, 가장 최초의 시도는 92년에 핀란드가 이미 아반트 카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CBDC 형태를 발행을 했다가 3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핀란드 중앙은행이 국민들한테 PC를 공짜로 보급할 게 아니면 이걸 발행해 놓고선 법정화폐라고 우기지 말아라.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이걸 발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이 교통카드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을 일부 깨가지고 여기다 충전해서 쓰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중앙은행이 할 짓이냐? 교통카드 사업이. 이거는 아무리 기술로 떡칠을 하더라도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지 말아야 될, 이거는 외도다.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라는 이름으로 개인으로부터 직접 예금을 받는다는 것은 중앙은행 제도의 후퇴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은행이 했던 겁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각국이 상당히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미 연준이 절대로 앞서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어디까지 고차원적으로 보고 고민을 하느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다 생각하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중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그래서 그렇게 결코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핀란드 모델을 보면 대차대조표의 기본 원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실 테니까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이걸 보면 화폐가 CBDC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은행에다 상업은행에다가 맡겨놨던 예금이 중앙은행에다 다 뺏기면 상업은행은 결국 예금으로 예금을 수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 CMA나 MMF 같은 거 갖고 사람들한테 수신을 받을 겁니다. 상업은행이 증권회사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은행이 사라지고 증권회사만 있는 모습, 한국은행이 상업은행이 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금융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각국이 제일 고민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은행은 망했다 이렇게 나겠죠, 그죠? 중국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으네 해가지고 그 아까 여기 DCEP는 얘기 나왔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동계올림픽이 어제로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전국을 상대로 10억 인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CBDC 발행한다고 그러고 지난 6개월 사이에 신장률이 50%라고 이렇게 뭐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 중국 사람한테 제가 니들이 그래서 멍청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CBDC 유저란 말을 써요. 한국은행권 사용자라는 말 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법 교수 하시는 정 교수님도 계신데 민법 사용자라는 말 합니까? 형법 사용자라는 말? CBDC 사용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중국 인민은행은 니들이 무식하다는 얘기야. 뭔지를 똥오줌 못 가린다는 얘기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인민은행은 기술에 함몰이 돼가지고 큰 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결코 우리가 본받을 모델이 아니다 하고 제가 강조를 하는데 CBDC 중국은 아무튼 이런 모델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투티어 시스템을 유지를 해서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하고 CBDC를 주고받고 상업은행들이 다시 일반 10억 인구들하고 CBDC를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니까 외형상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중국은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 잘 아시는 것처럼 10억 인구가요. 지금 알리페이하고 위챗을 쓰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독점 재벌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에 있었던 그 록펠러라든지 JP 모간, 제이 굴드, 밴더빌트 같은 독점 재벌의 출현에 중국이 지금 긴장을 해서 마윈을 잡아 가두더라도 그 시스템은 깨고 마윈이 했던 알리페이를 중앙은행 쪽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하는 중국의 모델은 재벌 해체 내지는 그 독점 기업 지급 결제 시장에서의 독점성 해체입니다. 중국 CBDC는 지급 결제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금융제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산업 정책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 중국이 CBDC 아무리 발행을 해도 미국의 달러 패권 흔들리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비슷한 모델로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다 신용카드 쓰고 국민들도 신용카드를 쓰는데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사가 발달돼 있지 않아가지고 마스터하고 비자카드 외국계 영국계 회사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서버가 런던이나 말레이시아에 가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의 지급 결제 정보가 남의 나라까지 오서서 이거 정보의 그 주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국도 그런 이유에서 CBDC를 그럴 바에는 CBDC를 우리가 발행한다 이러는데 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결국은 중국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서 의식하는 것은 핀테크 업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의 정리인 거죠. 이거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달러 패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산업정책 내지는 재벌정책 또는 금융정책의 하나일 뿐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두저도 아닌 아까도 잠깐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보고서가 CBDC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는
약간 좀 사팔뜨기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1년 동안 예고를 하고 발표한 내용치고는 참 내용이 없는데 이게 미국의 고민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아직 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넘어가자 하는 게 파월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죠? 제가 지금 10분이요?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제 전자시계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CBDC는 발행이란 말 자체를 동사를 잘못 택했다. 그 CBDC를 발행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것이 조폐공사의 폐지인지 상업은행의 증권화인지 아니면은 그 빈테크 업체와의 경쟁인지를 생각 안 하고 그 블록체인 기술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행이란 말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은 현존하는 화폐의 무권합니다. 디머테리얼라이제이션이란 말이 가장 좋은데 없는 것을 발행한다. 있지도 않은 거를 면제부 발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왜 이런 말을 골랐느냐? CBDC는 발행한다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디머테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모든 오해를 가장 간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말이다. 제가 그래서 화폐의 무채화, 디솔루션이란 말을 썼는데 아니면 디머테리얼라이제이션이 좋은 것 같고요. CBDC를 발행한다는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 금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현찰이 아닌 모든 지급수단은 하루 이상의 결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 달,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을 했지만 아직 하루가 걸립니다. 어음 교환소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식당에 가서 신용카드 쓰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그러잖아요. 식당 종업원이 지가 결제를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지급을 도와주는 거지. 지급하고 결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내가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하고 거래하는 은행이 다 처리를 할 것이다 하고 지급 의사를 신용카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그 정보가 신용카드사로 가가지고 신용카드사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지급을 해줍니다. 장사하는 가게한테 지급하고 결제하고 최소한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델은 11세기 흑사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가 부흥하면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CBDC를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급과 결제가 싱크로나이즈드 돼가지고 마치 현찰을 주고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마주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부산에 있는 사람, 뉴욕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같은 효과가 일어나겠다고 하니까 지급과 결제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건데 이게 꼭 중앙은행이 무슨 짓거리를 해야지 되는 일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 같은 것을 관장하는 우리 한국은행으로 치면 BOK 와이어 시스템이 될 텐데 이거하고 각 상업은행의 컴퓨터를 연결을 하면은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름으로부터 달라지는 거는요 금융결제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조폐공사와 금융결제원 즉 어음교환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CBDC 발행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게 새롭지도 않다. 밑에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 2012년 스웨덴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미 거기에 진책이 돼 있기 때문에 CBDC 발행 또는 화폐의 무권화라는 말은 이미 70% 이상 진행이 됐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하루의 시차가 걸리는 그 전산화 작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은행이 제일 빨랐습니다. 2001년에 신속 결제 시스템 24시간 주 7일 뭐 이게 한밤중에 무슨 배달의 민족에 주문하더라도 바로 물건이 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빨랐어요. 제 선배들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금융결제국장으로 있었던 시절부터는 해가지고는 그 싱크로나이즈 하는 데는 아직 한국이 여기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국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후배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선배들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걸 빨리 하는 것이
CBDC 발행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다. 그렇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제가 밑에 뭐 후배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CBDC는 발행이란 말을 쓰지 말고 화폐의 무채화라는 말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한 명칭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웃기는 짓이다.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조폐공사의 소멸과 지금 60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어음교환소의 소멸이 CBDC 발행의 진정한 의미다. 이게 금융에서 보는 CBDC 발행의 one and only 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